금융 아카데미 윤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이 일부 계시고, 이번 5월 강의 처음 오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오시고, 저희는 그 CLU 금융 아카데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LU 금융 아카데미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927년에 미국에서 어메리칸 칼리지라는 금융전문 대학원이 이 라이센스를 처음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MDRT executive 멤버들이 CLU 라이센스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5년 브라이언 해켓이라는 사람인데요. 한국의 그 정선 MDRT 행사 때도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2016년 MDRT 협회장인데요. 마크 한나라는 분입니다. 5명 중에 4명이 다 CLU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자격증이 3가지가 있습니다. CFP, CHFC, CL 그 3가지 라이센스가 있는데 CFP는 한국에 94년에 들어왔고요. CHFC는 2008년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2008년에 CHFC 한국평가 인증 주식회사에서 본부장으로 일을 했었고 2016년까지 CHFC가 초창기부터 3,000명 인증 회원이 될 때까지 제가 그곳에서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독립해서 별도로 CLU 금융 아카데미라는 그 회사를 제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CLU라는 라이센스에는 저희가 한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교과 과정은 총 500시간 정도 되는 전문가 교육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레벨 1에서 레벨 2, 3, 4까지 금융 전문 교육 강사 레벨까지 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CLU 회원이 한 10만 6천 명 정도 회원이 확보되어 있고 한국에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을 듣게 되실 내용은 이제 IFA를 주제로 여러분의 은퇴 플랜을 준비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흐름과 함께 내가 뭘 준비하면 될 것인가 이걸 아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3시간 동안 진행을 할 텐데요. 주로 펀드나 투자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좀 어색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주로 이제 보험을 판매하시는 쪽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IFA 시대라고 해서 자산관리 전문 인력이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 자산관리 투자 자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명칭이 IFA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시장이 이제 법적 제도적으로 이제 다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포지셔닝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OK 캐시백을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은 쫄딱망이거든요. OK 캐시백 아시죠? 네. 그런데 그때는 사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어떻게 내가 돈을 쓰고 내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냐, 말이 되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요새는 OK 캐시백 하나로 웬만한 거 다 구매하고 할인받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가져다 준 의미는 뭐냐면 앞선 세상에 대해서 너무 빨리 내놓으면 그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내놓으니까 미친놈 취급당하고 정신병자 취급당하고 전혀 시대와 어울리지 못하는 너무 앞선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너무 뒤쳐져 버리면 이제 시대와 따라가지 못하죠. 사람들과 대화도 힘들고. 그래서 가장 이 업계에서 좀 괜찮은 케이스는 얼리 어답터 정도 되는 수준. 남들보다 조금 한 발 정도만 더 앞서서 준비하면 조금 앞서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IFA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제도적으로나 모든 산업이 거기에 대해서 싹 다 준비하고 있어요. 법도 다 완성이 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준비를 사실 준비한다기보다는 지금도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 보험업계는 거의 지금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준비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는 뭐 강의만 한 게 한 1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10,000명 정도 제가 가르치는 경험이고 10,000시간 일반 시간의 법칙이라고 책도 있겠지만은 10,000시간 강의를 하니까 제가 이제 뭔가 보기 시작해서 제가 별도로 그 회사를 설립을 한 겁니다. 변화죠, 변화. 삐삐 세대부터 삐삐 쓰시던 세대 맞나요? 근데 저희 때는 그 변화에 되게 빠르게 움직였던 사람들은 좀 발랑 까진 애들이었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저는 남녀공학을 다녔는데 구로 청바지 뒷주머니에다가 삐삐를 메고 이렇게 줄 달고 다니는 애들, 걔네들은 주로 일진 애들, 껌 좀 씹는 애들, 그런 애들이 달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이 굉장히 시대에 발맞춰서 갔던 사람들이 얼리어더라고요. 그들은 가장 먼저 힙합 바지를 입었고 바지 슬슬 쓸려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가장 먼저 블랙진을 입었고 그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패션을 선도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날라리 저 개념들 머리 피도 안 마른 거 이러면서 우리는 손가락질 했잖아요. 근데 시대는 변했다는 거죠. 우리가 손가락질 했던 그 세대들도 이제는 다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저 대학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선배들은 직장 다니는 선배들은 이렇게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고 직장 안 다니고 집에 좀 산다는 애들은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CD폰 아세요? 네, CD폰을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그 유명했던 스카이폰이죠. 그래서 삼성폰까지 이게 변화인데 이게 불과 20년 안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20년. 엄청난 변화예요. 금융도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변화에 내가 어떻게 적응하고 포지셔닝 하느냐가 앞으로 여러분의 10년, 20년 뒤 승부를 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가 보다 하던 사람들은 지금 폴더폰 쓰는 거예요. 폴더폰 쓰고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왜 어른들을 위한 폴더폰이 만들어지겠어요?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폰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얼마나 잘 인식하고 준비할 것인가 오늘 3시간을 통해서 그거 하나만 인식하고 가셔도 여러분 오늘 수업은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이게 애니메이션이 있는 건데 애니메이션 세팅하면서 자, 요게 뭐냐면 요 사람이 요 사람 아래쪽에 얼굴 보이시죠? 황영기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2015년에 글로벌 자산외국 포럼에 증권사들이요 IFI와 경쟁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2015년에 2년 전이죠. 근데 그 앞단에 13년 전에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 여기 15년이니까 10년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메인앤컴퍼니가 메인앤컴퍼니라는 회사는 컨설팅 회사입니다. 기업을 컨설팅하고 또 국가를 컨설팅하기도 하죠.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내다보고 그것을 위한 컨설팅을 하는 회사인데 얘네들이 앞으로 각광받을 시장이 자산관리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2004년에. 근데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무슨 자산관리. 우리나라 그런 시대가 언제 와. 보호팔기도 바빠. 돈 팔아야지. 그 당시에 이제 수익증권 판매하고 아직도 브로커리지에서 헤매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때 자산관리 시장이 올 거야 라고 메인앤컴퍼니가 얘기했어요.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가 와버렸잖아요, 지금. 그리고 다시 10년이 지나서 이 황영기라는 사람이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IFA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금수협 회장이,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금수협 회장이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인식할 거냐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또는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 정도로만 인식할 거냐, 아니면 실제 나에게 정말 의미 있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냐라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2년 전에 이렇게 IFA에 대비해라 라고 했는데 벌써 한국 시장에 IFA가 지금 깔리고 있어요. 이제 올해부터 IFA 정식 등록이 이뤄지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10년 단위로 이렇게 중요한 큰 흐름의 변화들이 오거든요. 그럼 이번에 2015년을 기점으로 앞으로 2025년까지 이 변화가 여러분들을 흔들 거예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도대체 IFA가 뭐냐, 이것이 뭐냐? 증권사 사람들도 IFA 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은행은 물론이고 보험회사는 뭐 대답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죠. 혹시 있으세요? 주변에 점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IFA가 뭐예요? 물어보면 그게 뭔지 명확하게 대답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아마 오늘 수업을 들었고 각자 사무실에 가서 지원장님께 여쭤보세요. 여러분보다 경력이 10년 더 앞서신 분이고 여러분한테 뭔가 가르침을 주는 분들이잖아요. IFA가 뭐예요? 저 이 시대에 뭘 준비해야 되죠? 라고 물어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그러면 시대를 얼마나 읽고 있는가,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포지셔닝 할 수 있는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IFA는 간단하게 일단 결론 먼저 얘기하면요, 영국에서 먼저 탄생한 언어예요. IFA라는 단어가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 한국말로 치자면 독립, 금융, 설계사, 자산관리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전속 자문업자와 달리, 전속이 아니란 얘기죠. 상품 공급업자 또는 상품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PC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PC의 상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내가 삼성증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삼성증권 상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상품 공급업자, 공급업자는 뭐예요?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죠. 공급업자 또는 상품 종류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캠페인 묻은 상품 판매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캠페인 묻은 상품 판매하잖아요. 근데 위에서 찍어내니까 너 이번에 이거 팔아, 이거 매출 몇백억 올려, 300억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매출 올리라고 캠페인 묻으면 그냥 판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독립적으로 자문하고 상품 추천하고 판매 체결까지 가능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취급하는 상품은 주식, 채권, 펀드, 생명보험, 장애, 사진 상품, 계약형 투자 상품, 장기 실손, 의료보험, 단체보험, 저축보험, 이런 상품 등이에요. 여러분들 하는 일이죠. 혹시 주식, 채권, 펀드 이런 걸 취급하시는 분 계세요? 자격증만 있으면 다 취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IFA 시대는 이미 온 거예요. 언제? 2009년에. 2009년에 자본시장법이 완성이 되면서 이제는 금융상품 판매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다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거든요. 미국에서는 이거랑 똑같은 언어를 RIA라고 불러요.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라고 해서 똑같은 표현이에요. IFA하고 똑같은 표현인데 미국에서는 RIA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취급 상품이 주식, 펀드, 채권, 보험, 예금, 연금, 주택담보대출 이렇게 판매한대요. 맞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이거 연금, 보험, 주식, 펀드 이런 거 판매하는데 여러분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예요? 무슨 차이인 것 같으세요? 다른 것 같으세요? IFA하고 여러분의 포지션하고 다른 것 같으세요?
회사에서 직함이 뭐래? 뭐라고 불러요? 지사장? 지사장이라고 불러요. 지사장. 여기는 매니저님, SM님, 또 FC, 또 각자 명칭이 다 다르죠. 근데 하는 일은 비슷하다고 해요. 그래서 고객한테 보험을 판매하고, 연금을 설계하고, 또 펀드나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도 권유한단 말이죠. 하는 일이 똑같죠. 그런데 영국에서는 미국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RIA라고 부른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예전에 우리 한 10년 전 표현은 보험 설계사, 보험 아줌마, 그러다가 뭐 FC, 그 다음에 뭐 재무 설계사, 그 다음에 뭐 자산관리사 이렇게 명칭들이 변해왔잖아요. 그 다음 버전으로 변할 수 있는 명칭이라고 한다면 또 IFA라는 명칭으로 바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취급하는 상품을 보니까 투자 상품이 35%, 연금이 39%, 모기지가 8.5%, 보장성이 7.5%, 실손 의료보험이 7.5%. 그러니까 앞단에 보시면 여러분이 하는 일하고 똑같은데 취급하는 상품의 비중이 좀 다르죠. 여러분은 보장성과 실손 의료보험이 몇 %예요? 몇 %예요? 8, 90%? 거의 8, 90%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 미국과 영국과 일본은 금융에 있어서 우리보다 20년, 30년 앞선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IFA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이고, 그 나라들이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장이 이렇게 쪼그라든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앞으로.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자동차 보험을 예전에 가입할 때 한 200만원, 250만원 될 때가 있었어요. 1년에 한 번씩 내잖아요. 그럼 뭐 170만원, 뭐 아무리 할인이 돼도 뭐 160만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자동차 보험 좀 안 내려가나. 그래서 이번에 제가 했더니 3년 이내에 무슨 사고가 하나 있어가지고 또 할증됐다. 얼마인데? 150만원이라.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 좀 싼 데 없나 그랬더니 11개 보험회사 중에 제일 싼 데가 150만원이라. 야, 더 싼 게 없나 속으로 생각해보다가 예전에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은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자동차 사고 나도 사람이 안 온다. 뭐 사고 처리가 미흡하다. 뭐 이랬었다고. 그래서 그거 가입하면 안 된다. 사람들이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삼성화재도 다이렉트를 판매하잖아.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죠. 혹시나 해서. 악사 다이렉트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정말 묻는 게 탁월해요. 그냥 보험회사는 가입할 건데 차번호 불러주세요, 주민번호 불러주세요, 카드번호 불러주세요 이건데 여기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아이가 몇 살이십니까? 주로 어디를 다니십니까? 출퇴근은 몇 킬로십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회사와 집은 거리가 얼마나 되십니까? 부터 해서 1년에 몇만 킬로 달리십니까? 운전 습관은 어떻습니까? 다 묻는 거예요. 그러더니 할인 다 할인해가지고 80만 원에 할인해요. 150만 원짜리 80만 원이었어요. 전 앞으로 새로운 원래 기존에 하고 있던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수 있을까요? 내년에? 불가능하죠. 그럼 시장이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지금 인터넷 보니까 다이렉트 연금보험도 나왔어요. 아세요? 다이렉트 연금보험이 나와서 수수료를 다 없애고 최소 보증률 3.5%를 주는 상품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시장이 뺏긴다는 얘기예요. 뺏긴다. 누군가는 뺏어간다. IFA라는 현실 자체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위기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찬스이기도 해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과거에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상품의 흐름, 특별히 이제 보험회사에 계셨던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보험상품의 흐름을 보면은 처음에는 텀라이프라고 해서 정기보험이 출시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홀라이프, 공신보험. 그 다음에 유니버설 라이프, 연금보험. 그 다음에는 VUL, 연행 유니버설 상품.
여기까지 갖고 이것을 능가하는 금융상품이 한국에 아직 나온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여기서 멈췄죠. 네, 연행 유니버셜이라는 상품이 2003년에 출시되고 나서 2017년까지 지금 14년이 됐는데 아직도 원금이 안 되고 있는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객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이 상품에 대해서 양날의 검일 때 수익률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다 보니까 결국엔 여기서 진일보하지 못하고 다시 최저 보증률 높은 거 3%짜리, 1.5%짜리, 2%짜리 이거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다 최저 보증률도 1%대로 떨어지니까 이제는 동신보험을 연금으로 둔갑해서 판매하기 시작해요. 동신보험에다가 초과납입을 2배 해가지고 예정률 2.5%, 3% 줘가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아 쓰게끔 하는 이런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되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기보험으로 판매하는 상황까지 올 거예요. 그러다 좀 지나면 이제 상해보험, 질병보험, 암보험, 간품보험들 있죠? 그런 거 판매하는 시대로 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진일보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로 되돌아갈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포지션을 준비하지 못하면 도태돼요. 사실은 이 상품이 나올 때 유행했던 이 상품과 동시에 엄청나게 큰 회사가 있어요. P사라고. 이미지를 바꿨어요. 예전에는 아줌마들이 미용실에서 머리 빠글빠글 볶으면서 옆에 있는 아줌마한테 5만 원 들어 하나에 하면서 수세미 주고 주걱 주고 사탕 주고 하면서 단품 3분짜리 보험을 가입시켰었더라면 이제 어느 순간 양복 입은 남자가 노트북을 탁 들고 와가지고 고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당신이 없을 때 이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면서 정말 노트북을 쫙 펼쳐놓고 그래프를 탁 그려가면서 설계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게 동신보험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의 IMF가 왔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잘리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졌고 그들에게는 니즈가 바뀐 거죠. 아,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연금이구나. 내가 회사에서 잘리면 아무것도 나를 해결해주지 못하는구나. 연금이 필요하구나 라는 니즈가 있었는데 그 니즈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합했던 회사가 있었죠. 아이사가 연금이라는 상품을 탁 내놓과 동시에 사람들이 아이 회사에 프리스타일이라는 연금보험 하나 없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했을 정도였어요. 얼마나 그게 유행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상품도 이제 인기가 시들해질 쯤 M사에서 변액이라는 상품을 들고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대의 변화와 함께 금융상품이 툭 튀어나오면서 그 회사들은 성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뭔가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만한 뭔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사는 이제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꾸 이쪽으로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돌릴 거랍니다. 자꾸 프로모션 걸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선택하셔야 돼요. 물론 선택의 결과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책임을 지셔야겠지만, 이따가 이제 2교시에는 제가 미국에 가서 이 IFA들을 만나고 왔거든요. 이들이 버는 소득, 이들이 꾸며놓은 사무실, 이들이 추구하는 미래, 이것이 여러분들이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일단 IFA라는 것이 왜 만들어지게 됐는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뚝하니 나온 게 아니고요. 시대가 이걸 요구한 거예요. 보세요. 이 금융상품 판매에서 자산관리형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상품 판매 위주로 비즈니스를 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자산관리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아, 상품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상품들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는 그 인식의 변화 과정에 누가 등장한 거냐면 IFA라는 존재가 등장한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이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FC들 이런 사람들이 금융상품 판매했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의 니즈가 이렇게 바뀌어가니까 그러면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을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쪽에 있던 인력들 중에서 관리의 비즈니스에 눈을 뜨고 고객들을 관리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이쪽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IFA를 우리나라보다 빠르게는 한 40년, 늦게는 30년 정도 빨리 도입한 나라들이에요.
미국은 1979년에 수수료 자율화가 시작이 되면서 1980년에 IFA가 도입됐고요. 일본은 2004년에 IFA가 도입됐어요. 우리나라보다 10년, 30년 이렇게 앞선 나라들이죠. 여기 보시면 일본의 IFA는 791개 사 같아요. IFA라는 말 자체가 아직은 좀 생소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생소하죠. 따라해보세요. IFA. 자꾸 말을 해봐야 돼요. 이게 그래야 돼. 생소함이 떨어져요. 자, 일본의 IFA가 791개 사라는 거예요. 2004년, 14년 기준. 그러니까 IFA 제도가 시작이 된 일본은 2004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791개 사의 회사가 설립이 된 거예요. IFA를 비즈니스로 하는 회사들이 설립이 된 거예요. 미국의 뮤추얼 판매, 펀드 판매 중에 28%가 IFA가 판매하고 있어요. 엄청난 마켓시어입니다. 미국의 시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판매의 28%를 IFA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증권회사에서 펀드 판매하잖아요. 그러면 객장에 와서 고객이 가입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투자법인 대행이 고객이 원하는 위치에 찾아가서 고객과 상담을 통해서 펀드를 가입을 시키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시장이 28%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일본은 지금 무려 70%를 차지해요. 엄청난 시장이에요. 제가 2008년에 펀드 투자 권유 대행인 2006년에 펀드 자격증 옛날에 강투였죠. 제가 2호 합격자인데 그때 제가 그 펀드 자격을 따고 한국투자증권에 등록을 해서 고객을 모시고 가면요. 얼마나 저를 눈치를 줬나 몰라요. 그 담당하는 창구 직원이. 왜? 내가 고객을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자기 일거리가 늘어나거든요. 자기한테 수당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일거리가 늘어나니까 짜증을 얼마나 부렸나 몰라요. 그랬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2006년. 10년 전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제가 가면요, 그냥 일어나서 인사합니다. 격세지감을 느껴요. 시대가 바뀐 거예요. 옛날엔 제가 의리였죠. 제가 우리 고객 펀드 하나만 좀 설계 좀 해주세요. 가입 좀 시켜주세요. 고객 앞에서 제발 짜증 좀 부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언제 항상 가가지고 문화상품권 선물하고 도서상품권 선물하고 CGV 티켓 선물하고 이러면서 부어 삶았다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가면 그 사람들이 저 앞에서 차 대접하고 뭐 필요한 거 없냐 얘기하고 이런다는 거죠. 바뀐 거예요. 왜 바뀌었을까? 이 변화를 미리 인지하고 준비했으니까 그 달라진 시기를 나는 몸소 다 체험한 거죠. 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러한 변화 과정 중에 대형사, 그러니까 증권사 중에 대형사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삼성증권, 뭐 미래에셋증권, 그 다음에 뭐 NH투자증권 이런 대형사는 자체 영업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부유층의 자산 관리를 해요. 그런데 중소형사는 자체 영업망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유진투자증권 아세요? 네. 근데 보셨어요? 매장 보셨어요? 잘 못 봤죠? 네. 자체 지점 하나를 개설하려면 1년에 10억이 넘게 들어가요. 1년에.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인테리어부터, 거기 인력부터, 뭐 임대료부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고비용을 들여서 만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투자권유 대행이 쉽게 얘기하면 펀드 판매하는 FC들을 상대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IFA와 계약을 통해서 대중자산관리 영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생겨난 게 온라인 증권사. 여러분들 지금 키움증권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반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게 키움증권이 그냥 우리나라만 떡하니 나타난 게 아니라 일본, 미국에서 다 만들어졌던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온라인 비즈니스. 이 키움증권이 들고 온 것 중에 하나가 0.015% 주식 거래 수수료. 우리나라 주식 거래 수수료가 0.15%예요. 100만 원을 거래하면 1,500원이 수수료로 나가는데 0.015%니까 150원밖에 안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직접 전화로 거래하면 1,500원이 나가는데 인터넷으로 거래하면 150원밖에 안 나가요. 뭘 하겠어요? 당연히 인터넷으로 하겠죠. 똑같은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수수료 자율화가 생기면서 이제 이런 온라인 증권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증권업계가 엄청나게 변화했어요. 지금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증권업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나는 증권사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시각으로 이걸 바라보시면 안 돼요. 시대가 바뀌었다. 여러분이 삐삐를 차고 있는 세대로 핸드폰을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모든 장벽이 다 허물어졌고 여러분들이 IFA가 되는 시대가 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증권사는 브로커리지 비즈니스를 했어요. 브로커리지라는 거는 주식을 사고 파는 거예요. 전화 받았는데 고객님, 예, 삼성전자요? 예, 그 대박이죠. 이번에 반도체까지 올라갔잖아요. 앞으로 한 200만 원 끌 것 같은데 좀 더 사시죠. 아, 그래요? 12 주문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문 넣는 거예요. 그게 브로커리지 업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브로커리지에 수수료가 있단 말이죠. 이 수수료가 미국에서는 자율화로 되면서부터 수수료가 이제 인하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는 마진이 없죠? 마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수료를 인하로 이제 마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주식 판매하는 것 갖고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주식만 갖고는 안 되고 이제 뭘 판매해야 되냐? 하다 보니까 이제 펀드도 판매해야 되고 ELS, ETF, 뭐 기타 랩 이런 상품까지 이제 취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권사에서는 옛날에는 한직이었어요. 펀드 판매한다, ELS 판매한다 뭐 이러면 저 밑에 있는 애들이나 하는 것들이고 실제로 실력자들은 브로커리지 고객 자산 한 100억 정도 운용하는 그런 애들 전화해가지고 사시고 파시고 막 이런 애들 있죠. 오늘 내가 거래 한 50억 했어. 그러면 그냥 목에 다 힘주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대가 이제 바뀐 거 이쪽으로 바뀌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융상품 판매 시대에서 이제 여기로 바뀐 거예요. 이제 다시 뭘로? 자문을 제공하는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자문을 제공하는 시대로. 그래서 이제는 금융상품 판매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겨요. 그냥 펀드를 하나 샀더니 반토막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하나도 안 됐잖아요. 일반인들은 펀드 판매해도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손해가 났는지 이익이 나는지 알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방법을 찾다가 사람들이 나한테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주가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때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펀드를 좀 바꿔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생긴 거죠. 그때 존재하는 사람이 누구냐? IFA가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막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이 IFA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향력이 있을까? 영향력이 있죠. 저는 엄청난 변화를 실제로 경험합니다. 여기 지금 삼성자산운용에 자산운용을 하시는 분이 와 계신데 제가 왜 이 변화를 저는 이 변화를 예전부터 느끼고 있었지만 언제부터 아주 실감을 하기 시작했냐면 여러분들 그 펀드를 만드는 회사는 운용사죠. 운용사. 이 운용사가 이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는 증권사예요. 증권사. 그러니까 제조와 판매가 분리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고객한테 전달하는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쉽게 뭐 FC라고 불러볼게요. 고객이죠. 주로 FC는 증권사 사람들만 만나거든요. 왜? 돈이 전달하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변액보험을 판매하면 변액보험 자산운용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 자산운용사 사람들 만나본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죠? 만날 일이 없죠, 당연히. 여러분은 다 누구랑 거래만 하니까. 증권사나 보험사만 거래하니까. 그죠? 그런데 이 자산운용사가 이 FC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FC를 만나보겠다. 만나서 이들에게 교육도 해주고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들에게 맞는 금융상품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떨 것 같아요? 네? 어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앞서가는 거예요. 이 시대를 아는 거예요. 이 시대의 흐름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 자산운용이 이걸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시대 흐름에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 꾸물꾸물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자문 서비스가 그러면은 그냥 그 제도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호 간의 니즈가 맞아야 이 제도가 성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호 간의 니즈가 맞았던 거예요.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객관적인 서비스가 들어온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 예를 들면 은행에 가서 내 펀드 하나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또는 증권사 가서 펀드 하나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또는 보험사 가서 내 보험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자기 회사에 소속된 상품을 권유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바라보기에는 좀 비교해보고 싶은데 좀 더 나은 상품이 있지 않을까? 좀 수수료 저렴한 거 있지 않을까?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저쪽에서 말하는 사람은 이게 자꾸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꾸 갸우뚱한 거죠. 좀 더 생각해보고 싶은데, 비교해보고 싶은데, 따져보고 싶은데. 그게 기본 생리잖아요, 사람들이. 뭐 맛집 하나를 가더라도 여러분 인터넷에 다 검색해보고 비교해보고 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그 회사에 소속된 상품과는 전혀 무관하게 나에게 객관적인 상품을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고객의 신뢰도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증권사 입장에서는 뭐냐면, 증권사 이제 여러분도 한번 가보시면 증권사 객장이 있고 그 옆에 웰스 매니저라고 해서 조그마한 방이 하나씩 있어요. 거기는 이제 FP들이 앉아있는 공간인데 그 FP들이 월급을 받습니다. 부장급이면 연봉이 한 1억 가까이 돼요. 그리고 성과급을 또 몇천씩 받습니다. 근데 그 부장급이 그 정도 월급을 받으려면 사실은 3배에서 5배 수입을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고정비 월급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한 지점에 그런 부장급, 과장급, 대리급 이런 FP들을 한 5명 보유하고 있으면 1년 인건비만 한 3, 4억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증권사 입장에서 부담스럽죠. 차라리 투자권유 대행인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객 모시고 와서 계약하면 월급 하나도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유연한 영업 전략이 완성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이해되세요? 자, 지금 이제 보험회사를 한번 놓고 볼게요. 여러분들 삼성생명은 보험회사 FC가 3만 명 정도 됩니다. 교보생명은 18,000명, 하나생명은 13,000명, 그 다음에 외작에는 ING가 5,000명, 매트라이프가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회사들이 이제 뭐 몇천 명 다니고요. PCA생명이 25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변액보험 마켓쉐어가 제일 많은 회사가 PCA생명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걸 삼성생명 3만 명과 PCA생명 250명이면 100배잖아요. 그런데 변액보험 얘네들이 제일 많이 받네요. 이유가 뭘까요? 얘네들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중소조직이니 이 중소조직에 사람을 많이 늘릴 게 아니라 고정비만 많이 들어가니까 오히려 이 상품을 GA에다가 내다 팔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 상품이 우수하다 보니까 GA에 있는 사람들이 PCA 변액보험을 엄청나게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쉐어가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이 얘기예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지점을 하나 두면 총무 둬야죠, 프린터기 둬야죠, 임대료 둬야죠, 그죠? 고정비 나가죠, 관리비 나가죠.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지점을 없애고 그냥 유통회사에다가 이거 넘기는 거죠. 판매 제조만 하고 이걸 유통회사에다가 넘기니까 그 유통회사에서 그냥 판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비가 줄잖아요. 그런 시대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느끼냐? 지금 각 보험회사를 보면 지점을 다 통폐합하고 있어요.
맞죠? 맞아, 틀려요. 맞아요. 통폐합 하고 있죠. 자, 이제는 통폐합을 하는데 2개 지점을 하나로 합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3개 지점을 하나로 합치고 4개 지점을 하나로 합쳐요. 그런데 그거 합치고 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지점장을 자릅니다. 지점장을 잘라요. 그러면 4개 지점을 합치면 지점장 하나 자르고 또 하나 자르고, 그럼 2명이 생기면 그 중에 또 하나 자르고, FC 자르고 또 자르고, 자르고 다 잘라가지고 그냥 딱 한두 개 지점만 유지하는 정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리 회사는 안 그럴 거야. 야, 우리 회사는 FC단한테 대신 때릴 리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착각 속에 사시면 안 돼요. 왜냐면 흐름이기 때문에. 흐름. 그냥 전체적인 전 세계 금융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유연한 이 고정비 영업 전략을 쓰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하나의 흐름이지 그냥 인간관계에 의해서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계시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증권사나 투자자 모두에게 이게 다 수요가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IFA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질 좋은 상품을 제공받을 수가 있고, 증권사 입장에서는 유연한 영업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아까 말한 대로 유연함이라는 말은 정규직 4대 보험 밑에는 월급쟁이 영업사원을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영업하는 시장으로 두면 훨씬 유연하다는 거죠. 왜? 고정비를 안 줘도 되니까. 그리고 시장 변동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FC들이 현장에서 고객들을 다 만나잖아요. 만나니까 변화가 굉장히 빨라요.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IFA 시장이 이제 확대하는데, 확대될 때 분명하게 변화가 나타나는데, 대형 증권사는 자체 영업 조직과 은행과 연계 정보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NH투자증권이죠. NH투자증권은 우리은행이라는 조직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농협이라는 은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 영업 조직 점포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NH투자증권에 엄청난 영업 조직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비즈니스를 막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뭐 유진투자증권이나 뭐 조그마한 증권들 있죠. 증권사들. 그런 증권사들은 이제 영업망을 갖추기도 어렵고 자기 자회사로 은행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FA하고 계약을 맺어서 해야 되겠다 라는 게 이제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이 뭘 갖춰야 돼요? 자격증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이 대접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는데 내가 자격증을 못 갖추면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말씀 이해되시죠? 준비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의 경우는 중소형사가 주로 업무 계약을 맺어서 했어요. 일본도 보면은 여러분들 그 저출산 고령화 해가지고 그 일본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은 거 알죠? 근데 그분들이 투자를 안 해요. 그 돈을 다 은행에 넣어놓는 거예요. 금리가 제로인데도 은행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니까 기업이 살질 않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떤 장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은행에 있는 돈을 증권사로 투자로서 유입을 해야 되는데 유입을 하기에는 너무 안전지향적인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당장 투자를 하라고 하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IFA가 필요했던 거예요. 투자로 자연스럽게 이끌어줄 수 있고 교육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IFA는 두 종류로 나와요. 하나는 RIA, IBD로 나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IFA는 하나의 통칭이에요, 통칭. 어떤 실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IFA라는 그냥 예를 들면 그냥 남자, 여자라고 그냥 통칭하는 통칭의 표현일 뿐이고 실제로 그들의 공식 명칭은 RIA 또는 IBD라고 하는 공식 명칭을 써요. 그럼 RIA는 뭐냐?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라고 해서 고객에게만 fee 베이스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 펀드 온라인 코리아라고 해서 그 온라인으로 펀드를 가입할 수가 있어요. 수수료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가입을 해서 수수료가 없는 건 좋은데
도대체 어떤 펀드를 골라야 될지,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근데 공짜로 내가 듣고 싶지는 않고 내가 비용을 낼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RIA.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는 고객들이 여러분들한테 정식으로 컨설팅 피를 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문이 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 내가 고객한테 계약하면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뭐 커피 사주고 내가 접대 다 하는데 어떻게 고객이 나한테 피를 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말이 돼요. 말이 됩니다. 왜? 저는 10년 전부터 고객한테 피를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10년 전부터. 왜? 그런 고객층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차라리 피를 낼 테니 컨설팅을 좀 제대로 해주셔 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그렇게 피를 받았는데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맞벌이 부부 또는 어느 정도 중견기업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피를 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거부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IBD라는 게 있는데, IBD는 인디펜던트 브로커 딜러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증권사예요. 증권사 말 그대로 증권사인데 미국에는 에드워드 존스나 LPL 이런 회사들이 이 IBD라고 보면 돼요. 이따가 이제 에드워드 존스나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 IBD는 쉽게 얘기하면 자문사나 운용사를 갖고 있지 않고 상품도 만들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중개회사인 거예요. 대신 FC들 이쪽으로 싹 등록시키고 그 다음에 증권사로 또 다 등록을 시켜서 중간에서 상품을 공급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증권업계의 GA라고 보면 돼요. 증권업계의 GA. 자, I, B가 있죠? 얘네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을 계약을 맺어요. 위촉 계약 쓰듯이. 그런 사람들을 IC라고 불러요. Independent Contractor. IC, 여러분과 같은 사람. 이 IBD는 예를 들면 삼성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얘네들하고 이렇게 계약 거래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든 상품들이 있죠. 그죠? 얘네들이 만든 상품을 여기다가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 이 IC들이 다양한 IC들이 고객을 상대할 때 객관적인 회사의 금융상품을 고객한테 맞게 딱 컨설팅 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구조. 요것이 이제 증권업계의 주의라고 봅니다. 지금은 1인 1사밖에 안 되거든요. 증권사는. 그래서 내가 투자권유 대행인 펀드 자격증이 있어도 삼성증권에 딱 등록하면 다른 증권은 등록을 못해요. 근데 삼성증권에 상품이 좋은 게 있는데 그러면 NH투자증권 좋은 게 있어. 그걸 뭐냐고 싶어. 고객이 자꾸 물어봐. 그 회사 상품도 좋던데. 딱 물어보는데 나는 권할 수가 없어. 왜? 나는 1인 1사로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객관성이 떨어지죠. 결국에 지가 지거 이익 보려고 보냈구만. 이렇게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IBD는 증권업계 GA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보면 돼요. 미국은 이렇게 성장을 해서 발전했어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만들어질 건가? 한국은 일반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중간 형태로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인식해요. 자, 미국에 봐보세요. 가계자산 현황이에요. 이 금융자산 중에 금융투자 상품이 54%를 차지해요.
한국은 금융투자 상품이 27%밖에 안 되고 일본은 투자 상품이 이제 44%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은 이 시장이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투자 상품의 시장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많죠. 미국과 일본의 단계로 쫓아간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시장은 자연스럽게 그냥 오는 시장이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올 거예요. 휴대폰이 이렇게 바뀌듯이 삐삐에서 이렇게 바뀌듯이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가는 흐름에 여러분이 발을 맞추면 수혜자가 되는 거고, 그 뭔 상관이냐, 나는 보험이나 팔아라. 이렇게 하면 그냥 삐삐 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삐 세대로 남다가 새로운 휴대폰에 적응하지 못하니까 포도폰을 써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 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자산관리형 모델로 변화되는 과정. 일본의 경우는 수수료와 자유화로 인해서 업계가 재편되고 수익원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렇죠? 또 증권사도 이제 원래 벌어들이던 소득이 있는데 갑자기 브로커리지에서 수수료가 떨어짐과 동시에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수익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했는데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IFA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IFA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를 들면 변액보험 자격증이 있으면 변액 판매할 수 있죠. 펀드 자격증이 있으면 펀드 판매할 수 있어요. 증권투자 상담사 자격이 있으면 주식 채권, ES 다 판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들을 이제 증권사에서 여러분들 모시려고 할 거라고. 요런 문제들 때문에, 수익의 다각화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수수료율이 이렇게 줄었어요. 99년 3월에는 0.356%였거든요. 증권 브로커리지. 그런데 2011년이 되면서 0.054%로 7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불과 11년 만에 그 증권사에 있는 그 100억을 운용했던 브로커가 소득이 7분의 1을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 1억에서 3천만 원을 줄었다고 보면 돼요. 그 사람 먹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7천만 원의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될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 내몰려 버렸고 지점도 240개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증권사 직원도 11,600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11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1년에 1,000명씩 감원을 했다는 거예요. 1,000명씩. 엄청난 구조조정 아니에요? 이 업계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 보험업계도 또 이쪽 이 자산관리 업계도 엄청난 구조조정이 일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4대 증권사. 그러니까 위에서 제일 큰 증권사들 있죠. 그 4대 증권사의 수익이 65에서 40%로 줄어버렸어요. 그 다음 위탁 수수료율 의존도. 위탁 수수료율 의존도라는 것 자체가, 위탁이라는 거는 내가 주식에 대한 모든 권한은 당신한테 맡길 테니 당신이 주식을 사고 팔고 해서 수익 남기면 나한테 주세요, 이거죠. 그런데 이 위탁 수수료의 의존도가 40%에서 14%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계속 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도 변액보험 수수료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뭘 하고 있죠? 해지. 네? 해지. 또 그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종신보험 팔고 있잖아요. 네? 은퇴, 연금 이쪽으로 한참 가다가 그 수수료가 확 줄어버리니까 이제는 다시 되돌아가고 있죠. 종신보험 판매하는. 그게 뭐냐면 시대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런 하락이 오는 걸 대비해서 이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서 갔는데, 지금 한국의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은 다 시장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자꾸 뒤로 후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럴까요?
선생님 왜 그런다고?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고, 또 회사의 수익성, 보험에서 수익성. 기업은 회사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소득 저하나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만 관심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그냥 계속 고객을 물어다주는 사람일 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여러분한테 주지는 않을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 스스로가 이걸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 계속 한번 볼게요. 미국은 수수료 자율화가 1975년에 시작해서 찰스 수압이라는 회사가 이때 딱 생겨났어요. DDB라고 하는데 Deep Discount Broker. 내용만 보면 뭐죠? 엄청나게 할인해주는 증권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수료가 뭐 10분의 1 이렇게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일반 증권사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변액보험 지금 사업비가 15% 나가죠. 그런데 1.5%짜리 변액보험이 나온다 생각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종신보험 사업비가 한 40% 나갑니다. 근데 사업비가 4%짜리 나왔다. 종신보험인데. 1년 뒤에 해약해도 상금률이 막 97%, 98%다.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충격을 받으시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게. 그런 회사가 갑자기 등장했단 말이에요. 확 등장했어요. 그런 회사 찰스 수압이에요. 지금 어디서 등장했는 줄 아세요? 삼성생명에서. 삼성생명에서 다이렉트 연금보험이 나왔다는 거예요. 등장했어요. 이미. 여러분 시장을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위탁 매매 수수료 비중이 감소하고 자산관리 수익 비중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브로커리지 수수료는 줄어들고 자산관리 수수료는 이제 올라가는 추세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펀드 판매 비중이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포지션을 취해야 되냐는 거죠. 아직도 내가 사고 파는 브로커리지 업무를 할 거냐, 아니면 자산관리와 펀드 판매 쪽으로 포지셔닝을 할 거냐. 이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펀드 팔지도 않는데 지금 뭔 뚱땡 같은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오늘 이제 세 번째 수업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 수업, 그 다음 주 수업은 실제로 이게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현실을 제가 보여줄 거예요. 10분 쉬었다가 4시 15분에 시작할게요. 몇분 나와요? 누구 하는 거예요? 고객이 이렇게 못사기 물어? 사과라 네. 빨리. 아니, 관계없이 설명 좀 내보세요.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대단히 어디야? 예, 문자 왔더라고요. 일단은 이게 어렵군요. 내가 보기에는 오랜만이죠.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뵐수 있네요.
명칭이 뭔가? 뒤집었는데요. 명칭이. 양쪽에 보여요. 그것도 수술과 마찬가지거든요. 뭐 공동 지구 수입 같으면 나와요. 공동 지구 수입 나와요. 네. 네, 아니면 나와요. 일단은 뭐 저는 길더라도 쓰세요. 그러니까 수술하면서나 아니면 진단서 수술하면서 쓰세요. 그거 다 수술이에요. 쓰는 것도. 예. 네.